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평야와 카르스트 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프린트물을 살펴보자. 자, 먼저 충적 평야라는 게 있고,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침식 분지, 그리고 카르스트 시형 이렇게 세 개 주제를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보통 출제될 때는 다른 자료들하고 같이, 즉 다른 단원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이 충적평야라고 하는 이거는 충적이라는 말은 하천 폐적 작용이야. 하천 폐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 이게 충적평야인데. 충적평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하천 지형하고 연관이 되거든 이게. 특히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범람원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범람원 자체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하천 지형하고 같이 결합해서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하천 지형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하천 지형은 출제 확률은 100%야. 그래서 이 하천 지형을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 화산 지형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단독으로 출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단독으로 출제될 확률은 한 10%에서 20% 정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어쨌든 다른 지형하고 결합해서 출제될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90%가 넘어간다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먼저 충적평야부터 보자. 이건 니네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그 내용들이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충적평야라고 하는 것은 하천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래서 니네들 중학교 때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았을 거야. 충적평야는 SBS다. SBS다.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다.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제법 있었을 거야. 자, 먼저 선상지라고 하는 이 지형은 지형도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생겨 있는 지형도인데, 지형도의 가장 기본은 등고선이다라고 했자는 거지. 등고선 간격이 좀이라면 급경사,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 편은, 그지?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상당히 좀이라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지점부터 여기가 등고선 간격이 넓게 표현이 되어 있지. 즉 급경사, 완경사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 선상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은 이처럼 급경사와 완경사가 만나는 지점, 즉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이런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자, 그러면 단면도를 보자고. 자, 잘랐을 때 이 단면도를 보면은 여기는 급경사고 여기는 완경사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여기는 급경사 요 부분이야. 그 다음에 갑자기 완경사 펼쳐져 있다. 자, 선상지도 충적평야, 하천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평야이기 때문에 하천하고 관계가 있다고. 자, 그럼 하천이 이을 때 급경사, 산지를 타고 내려오는 이 하천의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강물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니까 유속이 빠르겠지.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온다고. 하천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운반 물질의 양은 상당히 많겠지. 흘러오면서 모래, 자갈 전부 다 같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졌어. 이 지점에서. 그럼 하천 흐르는 속도는 느려지겠지. 그러면서 하천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그럼 가져오던 이 많은 운반 물질들은 어떻게 되나? 더 이상 못 가져가겠지. 그러면서 경사가 변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퇴적물들이 쭉 쌓이게 된다. 자, 이렇게 쌓여있는
이 지형, 이걸 선상지라고 하고, 자, 단면도를 봤을 때는 이 형태고, 정면에서 보면 평면적으로 본다면 이 형태가 되는데, 선상지의 선자는 선풍기 할 때 선자야. 즉 부채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게 왜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다라고 하느냐면, 이 정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 완경사 얘가 선상지잖아, 그지? 이 완경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면 이렇게 부채 펼쳐놓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모양의 지형이다라고 해서 선상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자, 그러면 단면도 다시 보자. 자, 하천이 가져도 운반물질이 경사 급변점에서 유속이 늘어지면서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 하천이 가져도 운반물질 중에는 입자가 큰 무거운 자갈도 있을 거고, 입자가 작은 가벼운 모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입자가 큰 무거운 자갈들은 하천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느려지자마자 바로 못 가져가지. 무거우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다가 경사가 변하는 바로 이 지점에다가 입자가 큰 자갈들, 무거운 것들은 쌓이게 된다. 반면에 입자가 작은 모래는 하천 흐르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하더라도 제법 멀리까지는 흘러가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상지 윗부분은 입자가 큰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는 거고, 선상지의 끝부분은 입자가 작은 모래들이 퇴적되어 있다. 그럼 지형도 상에서 보면은 어디가 선상지 윗부분이냐면은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지점, 급경사, 완경사 만나는 이 지점이지, 그지? 여기는 입자가 큰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는 거고, 다음 선상지가 끝나는 지점은 이 아래쪽 이 부분이겠지. 자, 이쪽 부분은 입자가 작은 모래들이 퇴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선상지는 다시 지역을 세 개로 또 나누었지. 자, 어떻게 나누었느냐라고 하면 선상지의 맨 위쪽 부분, 여기를 선상지의 정상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이라고 하고,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여기는 선상지의 중앙 부분이다라고 해서 선앙이라고 하고, 자, 끝부분은 선상지의 말단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선단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의 이제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선정은 입자가 큰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다. 선단은 입자가 작은 모래들이 퇴적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천이 흘러오면서 운반물질을 쌓아놨는데, 그럼 하천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하천은 그지? 지표면 위로 흘러가잖아. 여기 하천 흐르네. 눈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지금 퇴적물이 쌓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표면이라고. 그래서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하천이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줘야지 정상적인 하천이 되는데, 자, 선상지 윗부분, 여기에 뭐가 퇴적되어 있느냐? 입자가 큰 자갈들이 퇴적되어 있다고. 그럼 자갈들은 그 틈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이,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이 자갈 틈 사이로 빠져버린다고. 자, 이러면서 하천은 땅속으로, 지하로 흘러오다가 선상지 끝부분인 선단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다고. 그래서 선상지의 하천 특징을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은 지하로, 땅속으로 하천이 흘러가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땅속으로 흘러가는, 숨어서 흘러가는 이런 형태의 하천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형태의 하천을 복류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상지의 하천은 복류천이다. 그러면 지표면 상에서 물 구하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땅속으로, 지하로 흘러가잖아. 그 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시형을 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인 선안 부분은 지표면에 물이 없어요. 물이 땅속으로 흘러가.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그 작물이 있지. 농원에서 재배하는 벼농사지. 그럼 선안 부분은 벼농사가 하기 힘들겠지. 물이 없으니까. 그 벼농사가 안 되니까 선안 부분은 뭐로 이용하느냐?
반농사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한 부분은 반농사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반면에 선단은 물이 솟아나고 있어. 물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 여기서는 뭐로 이용되느냐? 선단은 논농사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을은 어디 들어서는가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상지는 땅속으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 표면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야. 물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느냐? 물 구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사막에다 집을 짓겠대. 사막에서 내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돼. 그럼 어디에 집 짓겠니? 무조건 오아시스 옆에 지어야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물 구하기 힘든 곳은 물 구할 수 있는 곳에 여기에 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상지에서 물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선단 부분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선단 쪽에 취락이 들었습니다. 취락은 쉽게 얘기하면 마을이야. 마을은 선상지 끝부분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여기에 선단에 마을이 들어선 이유, 목적, 왜 선단에 마을이 들어섰느냐라고 한다면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지? 자, 그러면 한자로 표현하자면 이 조건이 되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조건, 특수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선상지 지형도 설명을 했고, 지형도를 좀 더 보자라고 하면은, 지형도상에서 농농산지, 반농산지, 이거는 표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인, 여기, 이 부분이 선안이 될 거고, 끝에 여기가 선단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선안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뭐로 이용되느냐? 반농사 표시 또는 과수원 표시 이런 표시들이 있을 거고 선상지 끝 부분인 선단 쪽에서는 물이 나기 때문에 이런 논농사 기호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것이다. 또 마을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집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은 사각형 형태로 검게 표시되어 있는 이게 집들이라고. 자, 이 집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마을이 되겠지. 그래서 지형도상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상지 정리를 했고, 다음 두 번째 범람원으로 가자. 범람원으로. 자, 범람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범람에서 홍수 때 물이 넘쳐서 범람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그럼 홍수 때 물이 범람하는 곳은 하천 상류 쪽이 많으냐 하류 쪽이 많으냐라고 하면은 하천 하류로 갈수록 평야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강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물이 쉽게 넘쳐버리겠지. 그래서 주로 하천 하류에서 형성되는 이게 범람원이라고. 자, 지형도를 보면 이런 형태의 지형도가 나오는데 자, 하천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 하천이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하천 주변에 봤더니 여기에 등고선이 별로 없지? 등고선이 별로 없잖아, 그지? 등고선이 없는 게 평탄한 곳은 등고선이 안 나오겠지. 즉 평탄,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하천 옆에 평탄하게 나오는 이런 지형들이 범람원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일대를 잘랐을 때 이렇게 쭉 잘랐을 때 단면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자고. 주변에 평야가 펼쳐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천이 있을 거고 하천은 당연히 고도가 평야보다 낮겠지. 이렇게 이제 하천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자, 하천 있는 부분, 요 부분, 주변에 있는 평야는 이 부분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홍수 때 범람하면서 만들어진다. 자, 비가 많이 오면 이 하천의 강물의 수위,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당연히 이만큼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 물이 양옆으로 넘쳐버린다. 범람하게 된다. 자, 하천이 가져오던
가져오던 운반 물질들이 있을 거야. 홍수 때 하천이 흘러가는 걸 보면 깨끗한 하천이 아니지. 완전 흙탕물이지. 그게 모래들, 점토들이 막 섞여 있다는 거야. 그럼 강물이 범람하면은 당연히 하천이 가져오던 모래, 점토들도 같이 옆으로 넘칠 거야. 자, 이렇게 넘쳤어. 넘치면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거는 넘치더라도 멀리 못 흘러가겠지. 근데 가벼운 것들은 넘치면서도 물에 둥둥 떠서 제법 멀리까지 흘러갈 거야. 그래서 바로 옆에, 강물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모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주로 퇴적이 된다. 반면에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끝부분에는 입자가 작은 것들이 쭉 넘치면서 둥둥 떠서 멀리까지 이제 흘러오겠지, 그지? 그래서 입자가 작은 쪽은 점토들이 쭉 퇴적된다. 자, 이 범람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역을 두 개로 나눈다고.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면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그리고 조금 주변보다 저 먼 곳보다는 고도가 조금 높아. 이 일대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일대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연제방이라고 부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습지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배후습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자연제방하고 배후습지를 비교하면은 자연제방은 입자가 큰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 배후습지는 입자가 작은 점토들이 퇴적되어 있다. 그럼 지형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부분, 하천 바로 붙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연제방이 될 거고, 하천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이 일대 쪽, 여기는 배후습지가 된다. 여기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고, 여기는 점토들이 퇴적되어 있는 곳이다. 자, 그다음 토지 이용을 살펴본다면, 즉 논농사냐 반농사냐 이걸 살펴본다면, 자, 하천 바로 옆에 있는 이 자연제방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는 물이 쉽게 빠져버리지.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물이 고여 있는 논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는 토양 특성상 물이 땅 속으로 빠져버린다고, 고여 있질 않다고, 모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후습지 쪽은 입자가 작은 점토들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고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배후습지 쪽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논농사로 이용되는 거고, 여기 자연제방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큰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니까 배수가 잘 되니까 논농사가 안 되고 반농사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을은, 즉 취락은 어디에 들어서는가?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물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 나는 곳에 들어섰잖아, 그지? 그런데 범람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가면 물이, 하천이 흘러오고 있어. 물 구하기가 쉬워, 이거. 그러면 굳이 물 구하기 쉬운 곳에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대신에 범람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범람원은 홍수 때 범람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름철 홍수마다 범람이 일어나는 곳이야. 침수 피해가 많은 곳이야. 그럼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어디가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배후습지보다는 자연제방이 침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 왜? 배후습지보다는 자연제방이 고도가 더 높아. 거기다가 설사 침수가 되었다 치더라도 모래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싹 다 빠져버린다고. 땅속으로 다 빠져버려. 그런데 배후습지는 점토들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지. 그래서 집을 갖다가 여기 지어놓으면은 비가 오면은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거의 일주일, 보름 동안 계속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 여기 집을 지으면은, 여기 집을 지어놓으면은 고도가 배후습지보다 높기 때문에 배후습지보다는 침수 가능성이 낮고, 설사 침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빠져버리지. 그래서 마을은 집은 자연제방에다 짓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제방 쪽에 취락이 들어서게 되는데 자연제방에 취락이 들어선 이 이유는 이거는 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함 즉 물을 피할 목적이다. 즉 피수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제방 쪽에 마을이 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범람원 일대로 흘러가는 이 하천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면은 자유공유 하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단원에서 다음 시간에 자유공유 하천이 뭔지 자세히 살펴볼 거야. 일단 기록만 해도 정리만 해두라고. 자, 그다음에 삼각주 지형도 좀 더 볼까? 범람원의 지형도를 보면 하천 주변에 평야가 펼쳐져 있는 이게 범람원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옆은 자연제방 먼 곳은 배우습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는 자연제방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는 밭농사 또는 과수원 멀리 떨어진 곳은 배우습지, 점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집은 어디 들어선다라고 했냐면 집은 자연제방 쪽에 여기에 들어서 있다. 자, 그 다음에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물에 보면은 어떤 표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바로 옆에 진해 같은 벌레 같은 이런 표시가 있지, 그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인공제방이야. 여기서 자연제방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제방 형태를 띠는 지형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인공제방. 쉽게 얘기하면 뚝이야, 뚝. 범람원은 홍수 때마다 물이 넘치잖아. 침수 피해가 많잖아. 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했느냐? 뚝을 쌓았다고. 그래서 범람원 일대를 흘러가는 이 하천 옆에는 이렇게 뚝 표시가 되어 있는 인공 제방을 쌓아놓은 이런 기호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자, 다음 삼각주. 자, 삼각주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삼각주는 하천 하구에서 만들어진다. 즉 하천 하구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끝나는 지점. 이게 삼각주거든. 이게 자, 낙동강이 흘러오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바다야. 하천이 끝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본다면 하천이 흘러오다가 바다를 만났어. 하천이 흘러오면 당연히 운반물질을 가지고 흘러온다고. 근데 바다를 만났네? 그럼 하천은 더 이상 흘러가질 못하지. 가져오던 운반물질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가져오던 운반물질은 더 이상 못 흘러가니까 여기에다가 바다하고 만나는 이 입구에다가 쌓아둬야 되겠지.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진 이 지형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삼각주라고 한다. 그래서 삼각주는 하천 끝나는 지점에 섬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거의 이제 하천하고 하천이 끝나는 지점이야. 끝나는 지점. 그럼 하천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쭉 오면 올수록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는 작아지겠지. 입자 큰 거는 하천 시작되는 지점에 이미 무거우니까 이동을 못 시키니까 하천 상류 쪽에 퇴적이 될 거고 입자 작은 것들이 멀리 바다까지 이제 흘러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입자 작은 점토들이 주로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지. 그래서 논농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 그리고 삼각주 지형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각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각주가 낙동강 삼각주거든. 그래서 낙동강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섬의 형태가 여기 나와. 섬의 형태가 그래서 하천 바다 만나는 지점에 섬의 형태로 있는 이게 삼각주구나라고 해석하면 되고 대표적인 삼각주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다. 그래서 낙동강이 끝나는 지점은 부산이거든. 부산광역시 뭐 이런 지명들을 가지고 지형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래서 선상기 범람원 삼각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형성되는 지점을 본다면 선상기는 하천의 상류 지점에 형성되고 있고 범람원은 중하류 쪽에 형성되고 있고 삼각주는 하천 끝나는 하구 지점에 형성이 된다. 자, 선상기는 왜 상류 쪽에서 형성되느냐 하면 선상기는 급경사와 완경사가 만나는 지점. 급경사라는 게 곧
산지지. 그러니까 산지가 끝나는 지점이야. 즉 산간 지점이기 때문에 하천의 상류. 그다음에 범나무는 하류, 중하류 쪽, 그리고 삼각주는 하천 끝나는 하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세 지형 볼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볼 수 있지. 한국지에서 다루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니까 한국지에서 다루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지형을 한국지에서 다룰 리가 있겠니 이게? 그지? 다 볼 수 있는 지형인데 이 중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은 범나무이다. 왜? 범나무는 홍수로 만들어진다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홍수가 많이 일어나지. 범나무 형성되기 아주 좋은 조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지형이 범나무이다. 자, 그 다음에 선상지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지형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상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면도를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땅덩어리 같은 경우는 뾰족뾰족 높고 험준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 한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다고. 그래서 뾰족한 부분 다 깎여버리고 이런 부분 다 쌓여버리고 그래서 경사가 갑자기 변하는 지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상지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지형은 아니다. 있기는 있지만 삼각주도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형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삼각주는 하천이 끝나는 지점, 바다와 만나는 지점. 여기에 지금 형성되는 이 지형이 이게 삼각주가 되는데 바다 근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크잖아. 바다 근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조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조차가 크면은 밀물 썰물 차가 크면은 하천이 쌓아놓은 이 운반 물질을 썰물일 때 이걸 싹 다 쓸어가 버린다. 그래서 바다 밑바닥에 깔아버려. 그게 나중에 배울 뭐가 되냐면 갯벌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갯벌은 발달되어 있지만 삼각주는 쉽게 발달되기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 그 대표적인 하천을 들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낙동강, 그다음에 압록강, 두만강 이런 데서는 그나마 이제 삼각주를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하천에서는 삼각주를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격평야 정리를 했고, 자, 그다음에 침식 분지를 보자. 자, 분지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지형을 분지라고 하지, 그지? 그럼 이거는 하천의 상류에 많을까 하류에 많을까? 일단 산이 있어야 돼. 산은 하천의 상류에 있니 하류에 있니? 산은 하천의 상류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하천 상류 지점, 중상류 지점 쪽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이 침식 분지다라는 거야. 그럼 이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만들어졌지. 침식으로 만들어졌지. 침식. 자, 어떤 형태로 침식을, 어떤 지점에서 침식을 받느냐면 화강암 지대나 또는 하천 합류 지점에서의 차별 침식. 차별 침식은 다른 데는 적게 깎고 여기는 많이 깎고 이게 차별 침식이야. 자, 그럼 화강암 지대에서 잘 만들어지는 이유는 자,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뭘 했느냐면은 암석에 대해서 했다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암석은 40% 넘어가는 게 편마암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게 화강암이었다고. 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편마암이었고 편마암이 있어. 그 다음에 화강암이 여기 나오는 거야. 화강암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중생될 때 관입을 했다라고 했지. 그러면서 지표로 드러나. 자, 화강암이 땅속에 있을 때는 침식을 받게 안 받게?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침식을 받겠니? 안 받겠지. 그런데 얘가 지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침식을 받기 시작을 해. 그럼 편마암도 깎이고 화강암도 깎이는데 어느 게 더 쉽게 잘 깎이느냐? 화강암이 더 쉽게 잘 깎인다고. 왜? 화강암은 땅속에 있던 거야. 땅속에. 땅속은 압력이 높아. 꽉 누르고 있었다고. 이게 지표로 드러나. 누르는 힘이 없어졌잖아. 그럼 얘가 팽창하겠지. 그러면서 쉽게 금이 가면서 깨져버린다고. 자, 그래서 주변은 편마암지대는 많이 못 깎는데 화강암지대는 왕창 깎아버렸지. 그래서 편마암은 산지가 되고 화강암은 고도가 낮아져 있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편마음은 침식을 많이 안 시켰고 화강암은 침식을 많이 시켰어. 즉 뭐가 되느냐? 차별 침식이야. 차별 침식. 자, 또는 하천 합류 시점에서 잘 만들어지는데, 자, 볼까? 하천이 흘러오고 있어. 하천이 흘러와. 하천이 흘러와. 하천이 흘러오는데, 자, 요 지점 여러 개의 하천이 만나고 있다고 얘기해. 그럼 하천은 흘러가면서 뭘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침식 작용을 하지. 퇴적 작용도 하지만. 그럼 주변 지형을 깎는다고. 자, 여기 이 지점 봐. 한 개의 하천이 깎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여러 하천이 만나면서 6개의 하천이 깎고 있어. 어디가 더 많이 깎이겠니? 그 당연히 하천이 만나고 있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깎이겠지. 그러니 여기가 고도가 낮아지고 적게 깎은 이 일대 쪽은 많이 안 낮아졌으니까 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천이 만나는, 즉 하천 합류 지점에서 잘 만들어진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가 흐르는 데는 적게 깎았고 만나고 있는 것은 많이 깎았으니까 뭐가 되느냐?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형도를 본다라고 하면 침식 분지는 주변이 산이야. 지형도 보는 가장 기본이 등고선이다라고 했거든. 그럼 주변 산은 등고선이 어떻게 나와? 산지는 경사가 있잖아. 그럼 등고선이 조밀하게 나오겠지. 여기 봐, 여기 조밀하잖아. 이 산지야, 산지. 근데 분지 쪽은 평야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안쪽은 지금 어떻게, 이 안쪽은 등고선 간격이 넓게 형성이 돼 있잖아. 이 부분이 침식 분지야. 그리고 해발 고도 살펴봐봐. 산지가 고도가 높지, 분지는 고도가 낮다고. 그래서 바깥쪽 봐봐. 바깥쪽 1000m, 900m, 800m, 600m, 500m 분지 오면서 고도가 낮아져. 그리고 얘는 어디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하천 합류 시점. 그럼 여기 봐. 하천이 여러 개 하천이 여기 만나고 있다.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데가 침식 분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출제하겠지. 여기를 갖다가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이렇게 주면서 A하고 B하고의 기반함 중에서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느냐. 침식 분지는 화강암 지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지를 이루고 있는 여기는 주된 기반함은 화강암이 될 거고, 산지는 주된 기반함은 편마암이 될 거고. 편마암 언제 만들어지는 거? 시원생대 변성작용. 그지? 화강암은 중생대 때 관입한 암석. 그래서 주변 산지에 있는 편마암이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다음 이 침식 분지는 어떤 형태로 많이 이용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침식 분지는 살기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선조들이 모여들면서 이게 지방 중심지로 성장하는 곳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륙에 있으면서 좀 유명한 도시들 보면 대부분 다 침식 분지야. 충주, 청주, 대구, 남원, 춘천. 좀 익숙하다 싶으면 전부 다 침식 분지라고 보면 된다고. 왜 살기 좋은 곳이냐라고 하면은, 자,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주변에 산이 있어. 산이 있고 하천이 있네. 이거 어떤 조건이 되느냐 하면 이거 배산임수 조건이 되어버린다. 배산임수. 그럼 뒤에 산이 있고, 산은 겨울철에 찬바람, 북서풍을 막아주지. 앞에는 하천이 흘러가네, 물이 흘러가네. 물 구하기 쉽지.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 농사 지을 수도 있지. 살기 좋잖아, 이거.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지방 중심지로 성장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침식 분지도 자 정리를 해줬어. 다음에 이번 시간 마지막 남아 있는 카르스트 지형. 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 이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고. 자, 물에 녹았다라는 얘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용식이라고 표현한다. 물에 녹았다라는 얘기야. 석회암은 물하고 만나면 녹아버려.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이 지형들을 통틀어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고. 자, 위에 보면 화학식이 적혀 있는데 이 화학식은 시험에 안 나온다. 단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놓은 것
뿐이야. 외울 필요는 없어. 자, CaCO3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탄산칼슘이고 석회암의 주 성분이 이 탄산칼슘이라고. 그래서 이 CaCO3는 석회암이다 라고 보면 되고 H2O는 알지. 그지? 물이잖아. CO2도 알지. 이산화탄소잖아. 그래서 H2하고 CO2 이 두 개를 합쳐서 물이라고 보면 돼. 모든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 실제 석회암하고 반응하는 그 대표적인 물이 이제 빗물이지. 빗물이 나중에 지하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또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게 없게. 당연히 있지. 요즘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그럼 비가 이 공기층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산화탄소가 이 빗물에 녹아버린다고. 그래서 빗물에는 빗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다 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은 물은 니네들이 좋아하는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탄산음료. 이거는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녹여버리고 그래서 청량감을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물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Ca2 플러스 2HCO3 마이너스. 이게 또 뭐냐? 자, 이거 우리가 이제 뭐 과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여기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와.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온이잖아. 이온이라는 얘기는 녹았다는 얘기잖아. 즉, 석회암이 물하고 만나면 녹았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석회암이 물하고 반응해서 녹아서 크기가 작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화학적 풍화작용에 해당되는 거지. 자, 화학적 풍화작용.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 하면서 얘기했지.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구 내부에 원인이 있느냐, 지표면 위에 원인이 있느냐 가지고 나눴잖아. 이 대표적인 무슨 작용이야 이거? 내인적 작용 아니지? 그지? 외인적 작용의 사례로서 풍화작용이 있었지. 그지? 예, 외인적 작용이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지형이 돌리네, 우발라, 석회동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돌리네라고 하는 이 지형은, 자, 이 석회암이 있어. 근데 피가 오네? 피가 와. 그럼 이 빗물하고 석회암하고 반응이 일어나겠지. 녹아버리겠지. 그래서 녹아서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는 웅덩이 같은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지형을 돌리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돌리네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 주변에 있는 석회암도 녹아버리겠지. 그럼 돌리네의 규모는 커질 거야. 여기는 돌리네의 규모도 커지겠지. 그러면 두 개의 돌리네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둘 이상의 돌리네가 합쳐진 그런 지형을 우발라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 석회동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 지하수가 되어서 흘러오고 있어. 이러다가 석회암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석회암은 지하수에 녹아버리겠지. 녹아서 밑에 땅속에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석회동굴이야. 자, 이 석회동굴 안에 가보면은 이런 것들 위에 고드름 같은 거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둥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걸 갖다가 종류석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이걸 석순이라고 그러고 두 개가 나중에는 만나버려. 그러면 기둥이 되어버리지. 이거를 석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카르스트 지형이겠지. 왜? 석회동굴 안에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카르스트 지형은 어떻게 이용되느냐라고 하면 농업은 논농사가 아니라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밭농사. 논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석회암이 물에 지표면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이 석회암은 빗물하고 만나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서 빠져버린다고. 석회암을 녹여버려. 그러니 논농사가 안 되고 주로 밭농사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석회암 지대야.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공업 있잖아. 그게 시멘트 공업이었지. 그래서 시멘트 공장들이 이 일대에 들어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 왜? 천연 동굴이 있거든. 그것도
아주 기이하게 생긴 동굴이지. 종류석, 석순 이런 것들이 있는, 그지? 경관에 빼어난 천연 동굴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이 카르스트 지형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면 1차, 2차, 3차 산업 전부 다 연관이 다 되지. 1차 산업은 방농사, 2차 산업은 시멘트 공업, 3차 산업은 관광산업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어디에 분포하는 거? 첫째 시간인가? 지체 구조안에서 얘기했지. 석회암 어디에 있습니까? 석회암. 석회암 언제 만들어진? 언제 만들어졌니? 석회암이. 석회암이 뭐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야? 조개 껍질이잖아. 바다잖아.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된 거거든. 생각나나? 그거 언제였지? 어디였지?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고생대. 고생대 초에 이 일대는 바다였다가 이후에 융기되면서 육지가 되었지. 고생대 전기에 바다였을 때 형성된 그 퇴적층, 바다 퇴적층인 해성청. 걔네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느냐? 조선누층군 또는 조선계라고 불렀지. 그래서 조선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는 곳. 지체 구조로 따지자면은 어디냐면은 북한 쪽에 평남 분지, 그지? 그다음에 옥천석곡대 남한에. 자, 여기에 이제 퇴적층이 두 개가 있었어. 아래쪽에 퇴적되어 있는 그 퇴적층은 조선누층, 석회암이 있었고, 육지화되고 난 이후에 육지 퇴적층, 그 육승층, 그거는 무연탄이 있는 평안누층군이었지. 그래서 조선누층군 분포하는 곳에 이 카르스트 지형들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형도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 카르스트 지형의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이 뭐냐면 돌린의 우발라야. 움푹 파여 있잖아, 그지?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런 지형은 지형도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이렇게 표현해. 보통 우리가 등고선을 보면, 그지? 자, 이렇게 등고선이 그려지잖아, 그지? 자, 안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 여기는 산 꼭대기야, 이쪽은. 안으로 가면 고도가 높아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이 표시가 있는 이걸 이제 저하 등고선이라고 이름 붙여서 저하 등고선이라고 그래. 이 저하 등고선은 안으로 가면 고도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움푹움푹 파여 있는 이런 지형들, 우발라, 돌리네 이런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런 저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군데군데 저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지형도상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형을 보면은 논농사가 아니라 반농사지. 그래서 논농사 표시는 거의 없어. 전부 보면 반농사 표시야. 반농사 표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형태의 지형도.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쭉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뭐 이번 시간에 한 것도 다른 단원하고 다른 지형들하고 결합해서 나올 확률은 그래도 높다고. 자체적으로 나올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래. 역시 나는 니네들이 제대로 정리를 잘 할 거라고 나는 믿어. 나는 니네들을 항상 믿는다. 자, 수고했어.